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겐 배임 수재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죄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배임 수재, 증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이 이끌었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1억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포함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에 후원을 통해 다시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 강선호 의원 측은 수상한 돈을 최대한 곤란에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돈만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선호 의원에게 1억 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날,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측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건넨 1억 원은 같은 해 8월 돌려받았지만 이후 강 의원 측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측이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에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먼저 연락했고 실제로 후원 날짜가 몰려 의심받을 만한 돈만 따로 골라서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강 의원 측은 이를 추궁하는 수사관들에게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주변 인물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비정상적인 고액 후원을 했지만 그런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단 3일 만에 10여 명이 모두 8,200만 원을 후원해 살펴보니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입금한 이들로 확인돼 결국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해인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김 전 시의원 측에서 5천만 원이 후원돼 모두 돌려줬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의 후원자만 5,600여 명에 달해 하나하나 김경 전 시의원 측 후원인지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이 주장하는 선택적 반환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앞서 김 전 시의원은 의원들을 후원하며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 측은 YTN 취재진에게 강 의원 측이 미리 차명 후원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이 건네지고 반환된 뒤 다시 돈이 오갔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에는 구속을 막기 위해 이제 서로에 대한 폭로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동안 명태균 씨는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면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었죠. 수사부터 어제 1심 판결까지의 과정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가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저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라는 의심으로 번졌고 이후 김건희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11월 검찰이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하며 의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고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사무실 급여이거나 채무 변제로 봤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인사와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공천의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 당시에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한 혐의만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촉발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창원에서는 명 씨의 별개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다뤘지만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씨 재판부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재판과 같은 공소사실을 둔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 특검이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경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8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1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직전 달보다 58억 달러 확대됐습니다. 32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입니다. 지난해 전체 경상수지는 1,230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18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 역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호조가 계속된 가운데 기계류와 의약품 수출도 늘면서 716억 5천만 달러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선 회의 결정대로 2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형사 1부와 12부가 지정됐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입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은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이때부터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만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1부와 12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형사 1부 윤성식 판사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윤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 임시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곧 전담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 법정형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이라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마귀는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 무주택 서민 정책을 홍보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표출하는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부동산에서만큼은 정치를 빼라고 직격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한 대통령 말을 빌려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살지 않는 집을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겐 억지로 팔 필요가 없다고 이중잣대를 보인다면서 정책이 아닌 면책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은 집 투기가 아니고 국민들은 집 투기입니까?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정책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공급 대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 주거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소환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여야의 갑론을박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힘실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설 연휴의 새학기 이사철까지 다가오면서 민심 향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는 양보할 수 없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27% 올라 52주, 즉 1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소폭 주춤했는데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논의 여파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질주하던 집값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에 눈치 보기 하던 수요자들이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를 사들이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상승 릴레이는 52주째 정확히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랐는데 특히 비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악구가 0.5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0.4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송파는 0.31%에서 0.18%로 강동은 0.39%에서 0.2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논의 여파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호가보다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 마포구의 한 84제곱미터 매물도 호가보다 2억 원 낮춘 29억 원에 급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어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갖고 급매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연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경청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당 논의를 즉각 멈추고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걸어라,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누구라도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에 붙이고 만약에 자신이 불신임을 당하면 대표직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정치 생명을 걸라라고 했는데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 당대표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 이 뜻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당대표 흔들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노선을 설정해야 되는지 네. 그 선거 승리를 위한 고언이자 애당심의 발로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두고 마치 당대표 흔들기를 자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직을 걸어라. 나도 직을 걸 테니까 너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사생결단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재신임 이 과정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이 날 텐데 벌써부터 당대표를 향해서 사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는 지금 통합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나도 직을 걸 테니까 나한테 당대표 진퇴를 요구하는 분들도 직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입틀막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본인의 직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승부하듯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 지적하고 싶은 면이 국회의원직이 장동혁 본인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 국민들이 너 일 열심히 해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고 선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도로 지역민에게 의사를 좀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국민의힘의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러한 행동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 어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직을 건 원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직 할 때마다 걸핏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본인도 직 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재신임 문제가 왜 불거졌냐? 최초에 김용태 의원이 재신임을 한번 물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호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용태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방법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어떨 때 우리가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되죠? 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묻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굳이 다시 꺼낸 거는 한동훈계하고 네. 반장동혁 계획에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뭐 직 걸 수 있는데 너희들 걸 수 있어? 한마디도 못할 걸?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한동훈계에서 뭐 비례대표 의원
왜냐 뭐 그만둬도 어차피 같은 당 안에서 승계 되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좀 결기를 가지고 그래 내가 걸겠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침묵을 한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의 어떤 위세가 더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더 어떤 만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어떤 세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 대표가 제안한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재신임을 묻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장동혁 대표가 일단 하나 발을 뗀 거 아니겠습니까? 재신임 문제를 거론할 거면 직을 걸라. 그 직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당내 분란, 혼란, 그리고 갈등의 여지로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느 국회의원이라든지 책임 있는 당직자 혹은 지자체장이 나 직 걸 테니까 이거 재신임 투표해보자. 네. 이렇게 나간다면 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기한을 줬습니다마는 이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재신임을 묻는 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분기점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그 이후에도 장동혁 대표께서 노선 변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의 그림자가 더욱더 드리워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때 가서는 재신임 혹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이 꼭 재신임 투표, 전당원 투표와 연관되진 않을 것이다. 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진퇴, 직 문제를 거론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만약에 용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재신임 투표를 실제로 하더라도 장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조사가 네.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2주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2주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잘한 결정이다가 43%였고 잘못한 결정이다가 3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18%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이 기간 동안 국민이라든지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쭉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당원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가장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당내 분란, 혼란상이 너무나도 증폭했고 네. 그로 말미암아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또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중도층에서 13%,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가 39%입니다. 네. 3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선거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표를 더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늘리는 과정에서 중도에 계신 국민들의 표가 필수적인데 그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조차도 3배 많은 숫자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면 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국민 전체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어쨌든 별다른 영향 없다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든지 있든지 간에 별 영향 없다. 쉽게 말해서 있으나 마나다. 이런 의견이 어쨌든 1위인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친한동훈계에서도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던 정청래 대표 어제는 초선 의원들을 만났는데 대체적으로는 합당에 좀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차피 뭐 우리 다 같은 식구 아니야? 언젠가 우리 합치려고 했잖아. 그런데 합당 제안이 이렇게 됐는데 대표의 제안을 이렇게 묻어지게 되면 이거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합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이번 기회에 고려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 기간 동안 한 5일 정도 됐죠. 네.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조금 전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가 쉽게 말해서 더 좋자고 더 좋은 결과를 얻자고 하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취지와 같이 좋은 건가?
우리가 지금 행복한 건가? 이런 사실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아직까지 당에다가 뭐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지시를 내리진 않은 걸로 알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수렴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청래 대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반대 의견들이 거세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중진 의원들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현역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합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설득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설득에 실패한다고 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의 뜻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라고 했다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당원 투표에 대한 우려도 이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그럼 의원들의 역할은 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합당을 서두르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섞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중진은 물론이고 초재선 의원들 모든 분들이 사실상 합당에 반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제안 자체에 대한 순수성을 증명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 정치적 결단은 본인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도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 당대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진정성을 모두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대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 아무리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한들 뭐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단순히 요식 행위로 의원들을 만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우리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아주 세심하게 청취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보여줄 시간에 당대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의심 섞인 시선을 거두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반대가 커도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여론이 만약에 합당에 훨씬 우세하면 합당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표께서도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당원들이 합당에 찬성을 더 많이 해서 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합당 이후에 또 갈등이 생길 것을 본인도 충분히 아실 거고 만약 대표께서 연임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게 연임 도전에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정치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의 설득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현명하게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강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합당 반대파 의원들과 혁신당 의원의 충돌도 전면적으로 지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현주 의원이 특정인의 대권놀이, 뭐 숙주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혁신당이 굉장히 발끈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당이 발끈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현주 최고위원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이해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우리가 충분히 품격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제대로 다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뭐 찬성 그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댓글 같은 걸 쭉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이 댓글에서 막 주장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대통령만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당이 지금 합당과 갈등해가지고 제대로 서포트하고 있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국민들이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당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반대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 44%, 찬성이 29%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 여론조사 같은 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은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종 결과를 보면은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는 그런 합당 논의 자체가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시선과 너무나도 괴리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들 과연 더 많은 국민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합당 논의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패권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과거에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이고 조국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삭발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친명 구도에서 친청 혹은 친문 이렇게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 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문 어게인에 반대하는 반청 세력들은 결코 이 합당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그 당내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힘도 빠질 겁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차기 권력을 꿈꾸는 분들이 용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권력 누수 현상을 맞게 될 것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아마 반청 이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합당 문제로 당내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시기가 좀 절묘한데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뭐 일정이 계속 밀려져서 이런 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의미 있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거든요. 원래 또 의미 있게 봐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공교롭게 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만찬의 어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당이 조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또 자리를 갖게 되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뭐 정청래 지도부에게 뭐 어떤 경고에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에 방금 말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저는 찬성이 뭐 조금 적고 반대가 많고 이건 저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합당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좀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당을 했을 때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고 지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방선거 때 연대는 어떤 식으로 할 거 이런 것들이 쭉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합당에 찬성해요 반대요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합당과 관련해가지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기 때문에 또 당에 어떤 경고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만찬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이 시장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배고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인천시장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역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뭐 당원 당규를 보면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해야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 어제 시장합니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실상의 보고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하. 내가 시장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 한준호 의원한테 실려 있다고 봅니다. 한준호 의원도 경기도 지사를 나가려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합당 논의 자체를 중단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그 두 분한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요. 청와대의 그 의중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준호 의원이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본인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향한 합당 논의 중단 요구를 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까지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지자체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두 의원을 통해 간접 경고를 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청래 대표한테 너무 막 나가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중단하라라는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숨만 쉬어도 다 시그널을 하고 오해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시장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인천시장 출마를 예고하는 일종의 출마 선언 예고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정말 이런 태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정치가 너무 삭막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좀 유쾌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또 국민들이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죠. 오늘부터는 공기가 맑아지는 대신 일주일 만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서울 도심이 색을 잃은 듯 흐릿하게 가려졌습니다. 한낮에도 먼지가 가득해 공기의 답답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10도를 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곳곳에서 오후 한때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오르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공기는 서서히 맑아지겠지만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자릿수를 기록하는 매우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부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여 한파주의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영하 9도, 주말과 휴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추위가 길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주말 사이 서해안에는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해기차 구름대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라권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잠시 온화했던 날씨는 물러가고 다시 한겨울 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추위와 눈이 겹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파 피해와 빙판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공격하고 있다며 쿠팡 한국법인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문서와 통신 자료 제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협정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는 이와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쿠팡 미국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장에 따른 문서 제출과 증언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에서 31일 국회 쿠팡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만나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존의 3,300만 명이 넘는 유출 사고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진 3,370만 건이 넘는 유출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결제 및 로그인 정보를 비롯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메일과 주문 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쿠팡은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통보 중이며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출 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가 약 3,000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기존과 같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부른 쿠팡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사 결과와는 다른 추가 유출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졸업을 앞둔 10대 남학생인데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동창생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곳곳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9시 10분쯤. 16살 A군이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B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B양과 함께 어머니와 동생 등 세 모녀가 함께 있던 상황. A군은 아파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들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양의 어머니가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B양과 동생도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세 모녀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마와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은 범행 후 현관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A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창생 B양이 전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 주고 무시해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B양의 어머니가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자 범행을 벌였습니다. 집 현관문은 누르면 안 열어주니까 무턱대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일보러 나오다가 걔가 밀고 들어갔어. 세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외주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종합편성채널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종편 간부 A씨를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 등에서 외주사 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CCTV를 확보하고 A씨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혀 한 명이 다치고 택배 상자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천안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자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그러진 화물차 운전석이 통째로 나뒹굴고 주인 잃은 택배 상자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주감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6.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3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기사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실려있던 택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엔
청주 남이분기점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8.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물차 조수석 바퀴 쪽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역시 화물차 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경기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유턴하다 옆차로 오토바이를 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 살던 자매 가운데 20대 언니는 2도 화상을 입고 10대 동생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백악관의 무역팀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진 것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며 대미 투자를 위한 국회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 총선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오는 8일 위대한 국가 일본이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와 연립 여당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시 총리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강력하고 위대한 동맹을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I can do to help Japan, we will be there. We are an ally at the strongest level. 그러면서 3월 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있지만 G7 회원국인 일본 선거에 개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진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하면서 일본 정부의 개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혀 미국의 내정 간섭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 수사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은 제외하고 1억 공천원금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천원금 1억 원을 직접 줬다는 김 전 시 의원 측과 지난 2022년 1월 쇼핑백을 받았지만 석 달 동안 돈인지 몰랐고 이후 반환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고 강 의원에겐 배임 수재를, 김 전 시 의원에게는 배임 증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속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서류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지면 다음 주에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은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남은 수사들도 많습니다. 우선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 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13가지 의혹에 달합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 의원의 아내나 최측근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동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억 공천원금의 진실을 밝힐 경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 신병 확보를 언제 시도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동시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 의원은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정황을 진술하기 시작했고 남모 전 보좌관도 이 전달받은 1억 원을 강 의원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즉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환을 시도하다 겨우 2022년 8월경에 반환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의 진술에 비춰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천 헌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금품 수수 논란에서 돈을 제공한 이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유를 따져보면 일단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미국에 출국하거나 SNS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PC 초기화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이 사건 증거도 동시에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 전제하에서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아직 존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선우 의원은 돈인 줄 몰랐고 나중에 돈인 줄 알게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환 시도를 했고 결국엔 돌려줬다라는 건데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강 의원의 요구가 있었고 나중에는 날짜까지 맞춰서 돈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진실 게임 경찰 수사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여타 인물들의 진술과 나아가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 구체적인 상황을 두루 판단해 본다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상황에서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강선우 의원은 2022년 8월 1억 원을 반환한 이후에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돈을 여러 차례 입금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난 이후에 모두 그 금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환 시도를 하였다. 애초에 돈을 요구한 바 없고 돈을 요구한 바 없으니 일방적인 자금 제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에 반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병기 의원 간의 녹음 파일 내용상 드러난 살려달라는 요청,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명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치밀하게 반환 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해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이어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초에 2022년 8월경 1억 원을 반환받은 이후에 강선우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돈을 제공해 주었다. 자신은 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마지못해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알아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공천 헌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강 의원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수사 개시 전에 이미 반환하였다는 중대한 가명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거나 이와 같은 돈을 받은 이후에 단수 공천에 이르도록 내버려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강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사 협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 나아가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 협조 상황에 비춰보면 특히나 금품이 오고 간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낮게 처벌하는 처벌 내에 비춰본다면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타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사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을 상황을 보면 김병기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는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단수 공천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의원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단수 공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수사의 형태가 피의자 신문의 형태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로 진행해 왔을 것이고 향후로도 특별히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인물이 아니라면 피의자 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 수사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과 같은 인물의 경우에는 일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으로 피의자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고 강선우 의원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와 같은 돈을 받은 이후에 부적절한 인물로서 공천 배제를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고 관련된 추가 수사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로 아마 경찰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뇌물죄가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경찰은 정당 공천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라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발적 조직의 의사 결정인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업무가 공적 업무로 볼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특히 공관위 업무는 이 공관위에 교수, 변호사 등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관위 업무에 관여한 의혹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가 연관된 뇌물죄가 아닌 배임, 수, 증죄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고 간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왔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상황이다 보니 이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부득이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으로 일부 혐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뇌물죄 적용에는 난점이 있으니 배임수재, 배임증죄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임수재, 배임증죄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또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임수재, 배임증죄죄는 타인의 선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물론 이 배임수재죄에서 일컫는 타인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재산상 사무와 관련해 혐의가 논의되는 죄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의 어려운 점은 분명히 읽힙니다만 배임수 증죄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쟁점으로 보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사실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죄명 자체가 감명해야 합니다. 법리적 오해 다툼이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뇌물죄는 전격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고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뇌물죄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어떤 전술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김병기 의원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아직 신병 확보 이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요. 경찰은 어떤 계획일까요? 사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도 적어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마땅하긴 합니다. 물론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 금품 전달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정식적인 수사 방식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였는지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조사가 상당히 무르익은 상황이라 단순히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간사로서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배제를 단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로 피의자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기각 또는 발부로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전격적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무죄 선고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김건희 씨 그 1심 판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모두 무죄가 나온 거죠? 일단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치자금 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 본부장으로서 실제 일을 해왔고 일을 통해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김 전 의원이 명 씨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고 이를 강혜경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변제한 변제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약속을 한다는 정황을 어떠한 형태로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대구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ABC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명 씨에게 이 2억 4천만 원이 어느 정도 귀속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김 전 소장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차용이라고 명시하였었고 공천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 씨에게 대부분의 돈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형 특별검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착수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를 하러 오셨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단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취재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 바닥에 앉아서 취재하는 거 보니까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먼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소감 먼저. 예. 일단 그 3대 특검이 출범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일정한 소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 사건이라든지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확정하고 적용 법리를 특정해서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 제기로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범위가 다양한데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네, 일단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확보한 자료는 지금 특검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3대 특검과 일단 협의를 해서 기존의 수사가 이루어지던 정도라든지 증거의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 검토를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수사 방향과 그다음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 검사부가 임명되면 상의해서 일단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어떤 사건과 몇 호 사건이 주된 쟁점인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뭐 분석적 용어를 쓴다면 굳이 주공 방향과 조공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네, 2차 종합특검, 권창형 특검의 출근길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3대 특검의 선고가 있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자료 검토부터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와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정치권에서는 또 반박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부족한 거냐,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꼬박꼬박 나눠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재판부는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그 근거로 김 전 의원이 공관위 토론을 거쳐 다수결 투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김 전 의원은 애초에 여성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는데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 씨가 정치인이거나 적어도 정치인에게 전달될 돈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수준을 넘어서서 공천 대가로 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도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인데 앞서 김건희 씨가 관련 혐의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의 비용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그 세 개의 축 중에서 공천 대가를 받아냈다. 나아가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두 개의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특검으로서는 향후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천 대가임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이는 공관위 회의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공천 관여자 측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사와 같이 강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천 대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적어도 특정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정을 입증해내야 할 부담을 상당 부분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입증이 특검으로서는 큰 숙제인데 그와 별개로 항소심 등 여타 재판부는 기존 수사 기록과 법리만을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특검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폭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개장 직후 4%대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출발은 2.91% 내렸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4.76%나 빠지면서 5,000포인트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 가까이 빠지면서 현재는 1,05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개장 전부터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잠시 마이너스 30%, 즉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가 수직 낙하하고 뉴욕 증시에서 AI 버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상승률이 높은 국내 증시가 더욱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숫자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4,92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1,05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현재 3.7원 오른 1,472원으로 개장했는데 어제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엔화 약세로 급등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 넘게 하락한 62,5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통합에 대한 경쟁적인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입니다. 통합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정한 글로벌 미래 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대로라면 특구 내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줘도 처벌받지 않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대구와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아예 법적 면제부까지 주려 하느냐는 겁니다. 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이고요. 노동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실상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이 법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초안을 마련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검토 작업이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공항 이전 후 남은 땅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넣은 특례였는데 현 정부 들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제대로 검토 없이 발의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100년 대계를 결정할 통합을 논의하면서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특별법을 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울산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로 차량 한 대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했는데요. 경찰이 당시 도왔던 시민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해거름역 추돌 사고 현장에 뒤엉킨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긴박한 상황인데요. 앞서가던 차량이 멈춰서더니 시민들이 내려 사고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발견해 구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미리 역할을 나눈 듯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차량 밖으로 구조자들을 옮긴 뒤 소화기를 들고 진화까지 나섭니다. 사고가 수습된 이후 경찰은 이 시민들을 수소문했는데 5명은 외근 중이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에 나선 경찰관은 생명을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경찰관 외에도 시민 2명이 구조와 진화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도 구조를 도운 시민 1명을 찾아 감사장을 전달했는데 그러나 구조가 끝난 순간 소화기를 들고 나타나 불길을 잡은 시민 1명의 신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감사장을 준비해 전달하고 싶다며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꼭 찾아서 모두의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6.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3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5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물차 앞부분이 차체와 분리되고 실려있던 택배 상자도 도로에 잔뜩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용찬부터 이민규의 선택, 디메트로프! 좋은 서브, 좋은 마무리! 빠르게 갑니다. 구용찬이 기다렸습니다. 자, 성공해요. 네, 뚫어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 지 2시간 25분이 흘렀습니다. 점수 27대 26. 황태기, 이해나를 선택합니다. 따라갑니다. 오, 받았어요. 백토스, 디메트로프! 자! 이걸 잡았어요. 구용찬 선수의 그림 같은 수비, 소름 돋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게 또 디미트로프 선수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밤사이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내려갔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무척 추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북서부와 강원 북부, 충남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파주의 아침 기온 영하 11.5도, 서울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전주 2도, 안동은 3도에 그치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밤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은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증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급락 출발하는 상황을 중계해드렸는데 결국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자, 현재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포인트까지 무너진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 출발하면서 증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자 매도 사이드카가 조금 전에 발동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은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자, 지난 2일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증시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